440페이지 소모전으로의 전환. 공방전이 한 달을 넘어가자 지중해 세계, 아니 유럽의 이목이 이 작은 섬에 집중되었다. 신교 국가인 영국조차 몰타섬을 위한 기도를 바칠 정도였다. 이탈리아인들, 특히 해안지방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교황 피우스 4세는 로마가 공격받으면 도망치지 않고 싸우다 죽겠다는 계례를 다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급한 인물은 역시 톨레도였다. 아들을 몰타에 바친 그는 계속되는 구원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 신세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그가 아니라 주군인 펠리페 2세에게 있었다. 제르바의 악몽을 잊지 못한 그는 여전히 함대의 사용에 대해 극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즉, 병력과 함대의 소집은 허락했지만 사용은 불허했던 것이다. 이런 태도에 가장 분노한 인물은 피우스 4세였다. 사실 바티칸이 스페인 함대 재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 함대는 전체 카톨릭 세계를 위해 사용하면 옳다는 것이었다. 스페인 추기경들을 모아 뜻을 전달했지만 펠리페 2세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톨레도는 8월 초에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몰타로 떠나지 못했다. 여기서 눈을 오스만 쪽으로 돌려보자 지지부진한 전황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술레이만은 전투의 경과를 궁금해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럼에도 무스타파 파샤는 대대적인 포격, 끈질긴 참호전, 소규모 기습 등을 병행하는 소모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해상을 통한 공격은 포기하고 비르구와 생리아의 짧은 육지 전선에 전력을 집중한 것이다. 7월 22일부터 76문의 대포가 본격적으로 불을 품었다. 발비디 코레조는 그의 저서에서 7월 23일 오스만군의 포격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인데 마치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 같았다. 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몰타에 200km나 떨어진 시라쿠사나 카타니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을 정도였다. 라고 그 강렬함을 묘사하였다. 대대적인 포격은 닷새 동안 계속되어 두 요새의 가옥과 방어시설을 적지 않게 파괴하고 상당한 인명피해를 가했다. 물론 이 정도로 발레트와 기사단이 굴복할 리는 없었다. 7월 말까지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두 노장은 모든 경험을 다 쏟아부으며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였다. 둘의 실력은 막상막하였지만 적어도 전술적으로는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발레트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비르구와 생리아의 육지전선은 1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스만군은 병력의 우위를 살릴 수 없었고, 반면 기사단은 소수 병력으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다. 우수한 갑옷을 입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또한 톨레도의 구원병이 700명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오스만군 지휘부의 큰 부담이었고, 기사단에 잡힌 포로들도 이런 분위기를 확인해 주었다. 이런 이유로 피알리는 대부분의 함대를 초계 활동에 투입하여 요새 공략을 위한 합동작전에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였다. 무스타파가 육해군 합동작전, 즉 상륙작전을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문제는 육군 병사들은 해군이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여겼고, 두 군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기가 떨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오스만군은 말라리아 외에도 이질과 장티푸스까지 번지면서 많은 병사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7월 내내 오스만 공병대는 생리아 쪽 안반 밑으로 굴을 열심히 파고 있었다. 포격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작업을 가리기 위함이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7월 28일 공병들은 신의 뜻에 따라 자신들이 판 갱도가 지면과 얼마나 가까운지 알기 위해 창을 위쪽으로 찔러 올리는 모험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기사단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으로 한 수비대원이 이것을 발견했고 바로 대항 갱도를 파고 쏘이탄을 던져 그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다. 공들여 준비한 갱도 공격이 사소한 실수로 실패하자 무스타파는 다시 총 공격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모험심 넘치는 이탈리아 기사 빈첸초 아나스타지가 지휘하는 기사단의 작은 기병대가 모디나에 주둔하면서 오스만군의 나고병을 공격하거나 보급선을 교란하고 정찰을 하는 등 배후를 위협하고 있는 점이었다. 결국 이 기병대는 오스만군에 큰 화를 안겨준다. 이렇게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사단 쪽이 분위기는 좋았다. 하지만 역시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았다. 7월 25일은 스페인의 수호 성인인 성 야고보의 축일이기에 주민들은 이날까지는 톨레도의 구원부대가 올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오지 않았기에 동요가 일어났던 것이다. 발레트는 일장연설로 이를 안정시켰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다. 또한 식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도 큰 문제였다. 다행히 비루구의 한 가옥 지하실에서 샘이 발견되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발레트는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다. 442페이지. 아나스타지 전신 초상화 무료 엘 그레코 이아이 지아리시오의 작품이다. 443페이지. 뜨거운 8월. 며칠 동안 뜸하던 폭격이 8월 2일 해가 뜨기 직전에 다시 격렬해졌다. 오스만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오스만군이 성벽에 제국의 깃발을 꽂고 기사단이 다시 뺏는 공방전이 6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수비대는 성벽을 지켜냈다. 총력을 기울인 공격은 아니었지만 이제 반달 이상 계속된 소모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공성전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동안 오스만 입장에서는 배신자이지만 기사단 입장에서는 귀순자의 덕을 보았던 발레트는 며칠 후에 반대의 경우를 당한다. 8월 6일 프란시스코 데 아길라르라는 스페인 장교가 적에게 넘어가 보급과 전술, 방어시설 등 기밀을 모두 넘겨주는 불상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총 공격이 임박했다고 확신했던 발레트는 취약 지역의 병력과 장비를 보충하고 자신도 중앙광장에 기동 타격대와 함께 대기하였다. 못 박힌 판자와 뜨거운 역청도 충분히 준비해 두었다. 이튿날 해뜨기 1시간 전에 오스만군은 두 반도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한 다음 생리아에는 8천, 비루구에는 4,000명이라는 대군을 투입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비루구 전선에 투입된 병력은 주로 피알리의 해군이었다. 성벽은 그동안 계속된 포격으로 상당히 파괴된 상태였다.
발레트 총장이 직접 화승총을 쏘며 독전했을 정도로 전투는 7월 15일 못지않게 치열하였다. 당시 한 카스티아의 기사가 출전을 말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미 70이 넘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야 한다. 양군의 군기쟁탈전도 처절했는데 발비는 오스만군이 군기를 찾긴 했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불에 탄 상태였다고 기록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 444페이지. 발비는 이 전투에서 오스만의 용맹도 대단했다는 기록도 남겼다. 발레트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스타파와 피알리도 독전대를 이끌면서 승리할 때까지 전선을 떠나지 않을 태세였다. 발레트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기사단의 고향이었던 로도스의 총독 알리 포르투치도 전사하였다. 전투는 9시간이 넘게 계속되면서 양군 모두 지쳐갔다. 부상으로 인해 후방으로 물러선 발레트는 아내자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동원하여 빵과 물, 탄, 포도주를 차질 없이 보내주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변이 일어났다. 아나스타지가 이끄는 기병대와 민병대가 거의 텅 빈 오스만군의 후방을 공격한 것이다. 이들은 경비병들을 죽이고 천막과 보급품을 불태우며 공포를 확산시켰다. 이 병력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오스만군은 시칠리아에서 온 원병으로 착각하고 전투를 포기하고 도주하기 시작하고 만 것이었다. 무스타파와 피알리를 비롯한 지휘관들의 고함과 질타도 별 소용이 없었다. 두 사령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응징하려 했지만 이미 아나스타지의 부대는 잽싸게 무디나로 도망친 다음이었다. 여기에 대한 해석 445페이지. 오스만군은 본진 방어에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1683년 빈 포이전에서도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 결국 무디나를 먼저 쳐야 한다는 무스타파의 의견이 증명된 셈이지만 이미 사후약 방문이었다. 어쨌든 몰타는 말 그대로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았다. 수비대와 주민들은 다음날 성당에서 감사 미사를 바치고 거리를 행진하며 미사를 마치다 그래야 되나? 미사를 바치고 거리를 행진하며 승리를 자촉하였다. 무스타파와 피알리는 다시 심한 언쟁을 벌였다. 이 언쟁의 자세한 경과는 알 수 없지만 다음날 피알리가 무디나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아 무스타파가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단 쪽의 기록에는 어린이까지 군복을 입혀 성벽 위에 세우니 병력이 많은 것으로 오해한 오스만 쪽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성을 위해서는 대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을 이동시키는 엄청난 작업을 다시 할 수 없었고 그곳에 쓸 전력 자체가 부족한 오스만 군이 무디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제스처만 취한 것이 사실에 가깝다 할 것이다. 다시 참호전과 심리전, 저격과 포격이 중심이 된 소모전이 시작되었는데 8월 12일에는 700명의 구원부대를 이끌고 온 영웅 로블레스가 저격을 당하고 19일에는 발레트 총장의 조카 앙디가 오스만군의 공성기계를 부수려다가 전사하는 비극도 일어났다. 앙디의 시신을 두고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기사단이 승리해 찾아올 수 없었다. 그 강철 같았던 발레트도 조카의 시신을 보고는 잠시나마 흔들렸다고 하는데 공방전 과정에서 그가 보인 유일한 유약함이었다고 한다. 반면 희극과 부조리극도 벌어졌다.
희극은 오스만군의 몫이었다. 8월 18일 밤 병력을 가득 태운 30척의 갤리선을 바다로 내보내고는 다음날 아침 지원병을 가득 실은 새로운 선단이 오는 것처럼 위장하는 쇼를 연출했던 것이다. 지원부대는 예니체리 군단이 제복을 입었고 환영축포를 발사하고 시베라스 언덕 정상에 깃발까지 그는 주도 면밀한 쇼였다. 부조리극은 양진흥병사들의 작품이었다. 마치 1차 세계대전 당시 비참한 참호전에 내몰린 연합군과 동맹군 병사들이 동질감을 공유했듯이 멀타 공방전에서도 양군 병사들은 같은 처지라는 심리에서 나오는 기묘한 우정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출신 오스만 병사들이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과일과 채소, 빵과 치즈가 든 봉투를 서로에게 던지는 일도 일어났다. 물론 이런 희극과 부조리극이 전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여기서 눈을 바다 건너 시칠리아로 돌려보자. 당시 기사단이 펼치는 영웅적인 항전은 전 유럽의 응원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톨레도 총독이 받는 심리적 압박은 엄청났다. 그는 8월 중순까지 1만 1천 명의 병력과 80척의 갤리선을 준비하여 몰타에 상륙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다. 대부분의 병력은 화승총병과 창병들이었고 늦게 도착한 유럽의 고기사단은 귀족 모험 가들도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인물은 펠리페 2세의 이복 동생인 오스트리아 공자 돈 후안이었다. 이 청년은 6년 후 세계사적 대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인공이 된다. 몰타에서 오는 전령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톨레도는 빨리 출전하고 싶었지만 펠리페 2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8월 20일에야 출전 허가가 났지만 함대가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출전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붙은 것이었다. 톨레도는 고민의 끝에 갤리선 중 상태가 나쁜 것들은 뺀 60척에다가 약 8,000명가량의 병력만 싣고 60척에 8,000명? 그러면 60척에 88에 64, 한 척에 800명? 아니다. 800? 68에 48, 10, 100, 1000만 48,000인데? 한 척에 한 133명? 병력만 싣고 단숨에 몰타로 넘어가 병력을 내려놓은 다음 철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실제로 8월 25일 출항했다가 폭풍을 맞아 상당한 손실을 입고 밀려나는 불운도 겪은 바 있었다. 오스만 진영도 허세였지만 시칠리아 공격도 가능하다는 듯이 시칠리아의 항구에 포격을 했을 정도로 경계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다. 별도로 포로와 밀정들에게서 많은 정보가 들어왔음은 물론이다. 무스타파와 피알리는 톨레도의 강행 돌파 계획까지는 몰랐지만 구원병이 온다는 것은 모든 정보와 정황을 종합해본 결과 확실하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안 그래도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것처럼 다 된 승리를 놓친 무스타파에게
이 소식은 그야말로 두렵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오스만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루빨리 두 요새를 함락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무스타파는 총공격을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기사단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대적인 포격과 함께 제한된 병력을 동원하는 공격을 함께 퍼부었다. 이 공격으로 러블레스와 발레트의 조카 앙리를 쓰러뜨렸으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예니체리 군단이 그가 선두에 서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무스타파는 선두까지는 아니어도 최전선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고 자기 막사의 하인들까지 예니체리의 제복을 입혔다. 하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이미 모든 병사들이 신께서는 몰타 점령을 원하지 않으신다 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지경이었다. 20일에는 예니체리 군단의 유명한 베테랑 전사인 체다도 전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제르바에서 출발한 곡물 수송선이 시칠리아 갤리선의 공격을 받아 납포되었다는 나쁜 소식까지 전해졌다. 무스타파는 보급 책임자를 불러 분량 재고를 물으니 밀가루는 25일분이 남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실을 따지면 식량보다 화약의 재고가 더 간당간당했다. 콘스탄티노플을 떠난 시기로 치면 5달, 몰타 상륙으로 치면 석 달이나 지났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의기소침해진 무스타파는 20일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로도스 때처럼 몰타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까지 냈지만 피알리는 결사반대했다. 필자가 보기에 몰타에서의 월동 제한은 무스타파의 본심이 아니라 마지막이 될 총공격을 위한 밑밥 깔기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오스만군 지휘부는 8월이 지나기 전까지 총공격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해군의 화약까지 가져다가 쓰기로 합의했으며 병사들에게는 예니체리 군단으로의 편입과 전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포상, 노예에게는 해방시켜주겠다는 엄청난 당근도 제시하였다. 물론 기사단의 형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두 요새의 외벽은 이미 돌무더기에 가까웠고 발레트 총장은 부상자와 환자로 가득한 병원을 돌며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자는 모두 전선으로 내보냈을 정도였다. 공격을 하는 오스만군은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반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려웠고 성벽 수리까지 해야 했기에 피로도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구호기사단의 전통적인 장기인 의료기술 덕분에 전염병에 의한 희생자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사와 병사들은 한 번만 더 총공격을 받는다면 몰타는 끝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발레트가 두려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이 사회에서 비르고의 성벽을 포기하고 반도 끝의 성 안젤로 요새로 철수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지만 발레트는 거부하였다. 기사단 참사회에서는 비르고 시가를 포기하고 성 안젤로 요새 본체로 퇴각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발레트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비르고 포기는 두 반도의 전체적 방어 기능 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협소한 성 안젤로 요새에는 장병과 비전투원 전원을 수용할 방법이 없다. 양군 모두 강로 지말 장로之末, 즉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긴 전투의 끝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고사성어대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의지와 행운이 승패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무스타파와 피알리로 지휘권이 분산되어 있는 오스만군과 달리 발레트를 원톱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갖춘 기사단의 차이는 전투 막판으로 갈수록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행운의 여신은 다소 변덕스럽기는 해도 기사단 편이었다. 8월 25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던 것이다. 오스만군이 참호에는 물이 들어찼고 대충 시신을 묻은 무덤들이 폭우로 인해 다시 시신을 토해내면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참상이 노출되었다. 오스만군은 그 전에 시베라스 언덕 중턱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었지만 그곳으로는 만 단위가 넘어가는 시신들을 다 처리할 수 없었다. 당연히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무스타파는 폭우를 무릅쓰고라도 총공격을 감행해야 했다. 반면 발레트는 미리 준비해둔 건초 매트를 병사들에게 지급해 주었다. 폭우는 열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좁혀 놓았기에 양군은 화승총 대신 쇠뇌를 장비하였다. 8월 30일 폭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무스타파는 최후의 총공격을 명령하였다. 오스만군은 부서진 성벽을 돌돌을 치우며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발레트는 다리를 쩔뚝거리며 기사와 병사들은 물론 돌을 던질 수 있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전선으로 나갔다. 무스타파 역시 지휘봉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맹렬하게 몰아붙였다.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투 중간에 하늘의 도움인지 비가 멎었다. 그러자 수비대의 화승총과 대포가 불을 뿜으며 오스만 병사들을 쓰러뜨렸다. 대부분 화약과 화승총을 가지고 오지 못한 오스만 병사들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후방의 오스만 대포들도 아군과 적군이 혼전을 벌이는 성안으로 포격을 할 수는 없었다. 오스만 병사들이 무더기로 쓰러져 갔고 무스타파 역시 얼굴에 상처를 입까지 하였다. 힘과 운이 다했음을 깨달은 무스타파는 저녁이 되기 전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저런 행운들이 겹치면서 기사단은 오스만군의 마지막 총공격을 끝끝내 막아낸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뜨거웠던 8월은 지나고 9월로 달력이 바뀌었다. 발레트와 기사단 그리고 병사들과 주민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웠다. 그야말로 묵시록 같은 이 전투의 마지막을 장식할 무대는 두 요새와 만이 아니었고 주인공도 발레트와 기사단이 아니었다. 바로 아들을 몰타에 바친 톨레도였다. 451페이지 구원병의 도착과 최후의 승리. 9월 1일 이후에도 오스만군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맥이 풀린 공격이었다. 구원부대의 도착이 확실했고 예니체리와 시파이 부대는 서로 선봉을 양보할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음에도 무스타파는 여전히 승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이 오기 전에 공격을 한 번 더 해야 하며 이것이 먹힌다면 전력이 바닥난 기사단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 생각했던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 공격을 한 번 더 해야 하며 이것이 먹힌다면 전력이 바닥난 기사단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가 있어야 되지. 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시라고
9월 7일 무스타파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면서 시칠리아 쪽으로 경계 중인 울리치 알리 함대를 내려오도록 하였다. 역시 행운의 여신은 마지막까지 기사단의 편이었다. 울리치 알리 함대가 떠난 지 불과 2시간 후 최고 28척 이상의 갤리선으로 이루어진 시칠리아의 함대가 섬 최북단의 멜리아만에 나타나 8,000명이 넘는 병력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무사히 상륙시켰다. 여기에 대한 해석 452페이지. 12,000명이었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구원부대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몰타를 구원하기에는 충분한 규모였다. 피알리는 최소한 80척 이상의 갤리선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잘하면 상륙 지점에서 격파가 가능했지만 불운 탓인지 능력 탓인지는 몰라도 이를 해내지 못한 것이다. 아마 피알리가 몰타 주변 해역에 익숙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톨레도는 후속 부대 4,000명의 상륙 준비를 위해 바로 메시나로 돌아갔다. 이탈리아 출신 아스카니오 데에라 코르나가 지휘를 맡았고 스페인 출신 알바레돈 산데가 보조하였다. 지원 부대는 무거운 갑옷과 장비, 식량을 짊어지고 12km의 시골길을 걸어 모지나에 도착하였다. 아나스타지는 주민들과 함께 말, 소, 당나귀 등을 데리고 나가 보급품 운반을 도와주었다. 이날 해가 지기 전까지 전 병력이 모디나에 입성하였다. 이 소식은 빠르게 오스만군 진영에 전달되었고 무스타파부터 졸병에 이르는 모든 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약삭 빠른 북아프리카의 적들은 이미 닻을 올리고 몰타를 떠나기 시작하였다. 오스만군은 장비와 식량을 배에 싣는 등 철수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주포 두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신을 차린 무스타파는 시베라스 언덕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수비대의 역습에 대비하여 화승총 부대를 매복시켰다. 비르구와 생리아는 승리의 환호성을 올렸다. 모든 교회의 종이 울렸고 병사와 주민들은 트럼펫을 불고 북을 치고 깃발을 휘두르며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였다. 어떤 이는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우리는 구원되었다.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고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에 들어올리며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이도 많았다. 하지만 냉정한 발레트는 병사들이 성 밖으로 나가 추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구원군의 병력을 실제의 2배인 16,000명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오스만 포로를 해방시켜 그로 하여금 이 소식을 무스타파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이제는 오스만군에게는 수치스러운 후퇴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9월 9일 스페인 출신의 모리스코가 오스만 진영으로 넘어왔다. 모리스코란 1492년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스페인에 의해 강제로 개종한 이슬람 교도와 그의 후손들을 지칭한다. 그는 해안가에 펄럭이는 이슬람 깃발들을 보고 옛 생각이 간절하여 넘어온 것이었다. 그는 지원군의 규모가 16,000이 아니라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항해와 행군으로 지쳐있고
건빵 외에는 먹지 못해 사기도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돈 알바레와 아스카니오의 알력으로 지위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도 폭로하였다. 하지만 그의 주장 중 피로도와 식량 문제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무스타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마지막 도박을 해보기로 하고 9월 11일 1만여 명의 병력을 갤리선에서 하선시키고 동이 트기 전 지원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북쪽으로 나아갔다. 피알리의 함대도 항구를 떠나 성 바오로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표착했다는 성 바오로만으로 집결하였다. 하지만 몰타 공방전의 중요한 키워드인 배신자는 이 마지막 전투에도 나타났다. 사르디니아 출신 귀순자가 수비대에게 오스만군의 상황을 알려주었고 발레트는 모디나로 전령을 보냈다. 비루고의 수비대는 성문을 나와 시비라스 언덕과 성 엘모 요새에 기사단의 깃발을 꽂았다. 넉 달간 엄청난 피를 흘리고 얻은 오스만군의 성과는 이렇게 하루 만에 헛수고가 되고 만 것이다. 12일 아침 무스타파의 눈앞에 자신의 군대와 거의 맞먹는 지원군이 철모를 쓰고 단단하게 진을 친 상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이틀 동안의 휴식으로 피로에서 회복되었고 소고기로 배를 채워 위장도 든든하였다. 대부분 전투 경험도 풍부하고 한 시대를 풍미한 방진에 대한 해석 455페이지. 스페인의 장군 곤살로 데 코르도바가 대령 계급의 연대장 밑에 다수의 장창병, 화승총부대, 건방보병을 연대 규모로 묶어 각 부대가 자체적으로 대기병 사격전, 대보병 백병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전투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짠 진영을 의미한다. 테르시오 방진에 능한 노련한 병사들이었다. 무엇보다 지휘관들이 당장 오스만군과 붙어 박살을 내겠다는 병사들의 열애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사기도 높았다. 엄디나 건너편의 언덕을 두고 두 군대가 충돌했고 지원군이 이를 차지하며 기선을 제압하였다. 오스만군도 아스카시오에게 부상을 입히고 돈 알바레의 말까지 쓰러뜨릴 정도로 분전했지만 이미 넉 달 동안 이어진 전투로 지칠 대로 지쳤기에 원기왕성한 지원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더구나 성 밖으로 나온 모디나 수비대가 승면을 강타하기까지 하였다. 무스타파는 최전선에 서서 자신이 탄 에마까지 베어가며 독전했지만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스페인 화승총병과 창병에 밀린 병사들은 바다 쪽으로 후퇴했고 지휘관들은 통제력을 상실하였다. 패배를 직감한 무스타파는 급히 피알리에게 전령을 보내 퇴각하는 병사들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음디나에서 성 바오로만으로 이어지는 메마른 평원은 피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지원병들 역시 성 엘모 요새의 최후를 잘 알고 있었기에 부상병이나 항복하려는 자들을 살려두지 않았다. 사륙은 해안까지 이어졌다. 알제리 총독 하셈이 화승총 부대를 이끌고 엄호를 했고 마지막 생존자가 배에 오르자 오스만 함대는 대포를 육지에 겨누었다. 그때서야 사륙은 멈추었다. 시신들은 2-3일 후 성바오로만과
인근 바다에 떠올랐고 악취 때문에 한동안 근처에 접근한 자가 없었다.